우리가 평생을 불러온 노래가 있습니다. 국가 행사나 학교 조회 시간 그리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가슴 벅차게 울려 퍼지는 애국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를 모르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가사 속에 숨겨진 팽팽한 긴장감과 커다란 수수께끼를 알고 계신가요? 특히 2절의 시작인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대목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누구나 서울 도심에 우뚝 솟은 남산을 떠올리며 철갑을 두른 듯한 소나무의 기상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남산이 우리가 아는 서울의 남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근거들이 발견됩니다. 더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이 노래의 작사자가 누구인지 아직도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들 뒤에는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과 함께 우리가 차마 마주하기 힘들었던 가슴 아픈 친일 논란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우리가 100년 동안 당연하게 믿어왔던 애국가 가사 뒤에 숨겨진 기록과 그날의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애국가 2절을 부를 때 우리는 당연하게 서울의 남산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노래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남산이라는 단어는 지금처럼 서울에 있는 특정한 산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마을의 앞쪽에 있는 산을 보통 남산이라고 불렀고 뒤쪽에 있는 산은 북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남산은 전국의 수많은 마을 어디에나 존재하는 아주 흔하고 친숙한 이름이었습니다. 누구나 자기 고향 마을 앞에 있는 산을 보며 남산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국가 가사를 쓴 사람은 왜 하필 남산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친근한 공간을 통해 나라 사랑의 마음을 끌어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사람에게는 서울의 남산이 되고 평양 사람에게는 평양의 어느 남산이 되는 마법 같은 단어였던 셈입니다. 이 남산 위에 서 있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꿋꿋한 기상을 상징합니다. 소나무는 추운 겨울에도 잎이 지지 않고 늘 푸른 빛을 유지합니다. 비바람이 불고 매서운 눈보라가 쳐도 절대 변하지 않는 소나무의 모습에서 우리 조상들은 어떠한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을 보았습니다. 가사 속에 등장하는 철갑을 두른 듯하다는 표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소나무의 거친 껍질이 마치 전쟁터에서 군인이 몸에 입는 무거운 철갑옷처럼 아주 단단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굳건한 의지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한 말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수많은 애국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가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남산과 소나무라는 단어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에게 남산과 소나무가 나라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풍경이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애국가 속의 남산은 서울이라는 특정 지역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와 우리 민족의 소중한 터전을 상징하는 아주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불렀던 가사 한 줄에는 이처럼 우리 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친근함과 그 땅을 끝까지 지키려는 우리 민족의 뜨거운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의미를 담은 가사를 누가 썼는지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큰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는 이 가사를 누가 썼는지 당연히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기록에는 작사자가 미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955년 당시 문교부는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수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증언을 들었습니다. 조사 결과 작사자로 유력하게 거론된 인물은 2명이었습니다.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과 좌옹 윤치호라는 인물입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위원들은 투표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위원 13명 중 11명이 윤치호를 작사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정부는 윤치호를 작사자로 공식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깊은 역사적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치호는 구한말 당시 개화파의 중심 인물이었고 실제로 그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가사집이나 기록들이 여럿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 보관된 윤치호의 자필본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와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제강점기 후반에 변절하여 친일 행적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거룩한 노래의 작사자가 친일 논란이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정부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반면에 안창호 선생을 지지하는 쪽의 근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평소에 이 노래를 즐겨 가르쳤고 그가 세운 대성학교에서 이 가사가 널리 불렸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제자들과 동료들은 선생이 평양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보며 가사를 지었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한 민족의 지도자였기에 그가 작사자라면 국민적인 자부심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창호 선생이 직접 가사를 썼다는 명확한 친필 원고나 결정적인 문헌 자료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원회는 만장일치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해산했습니다. 한쪽은 기록은 있지만 행적이 문제였고 다른 한쪽은 행적은 완벽하지만 기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히 이름 찾기를 넘어 우리 민족이 겪은 아픈 역사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던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의 정신을 하나로 묶어주었던 애국가가 정작 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지금까지 남아있는 배경에는 이처럼 복잡한 인물들의 삶과 시대적 아픔이 얽혀있는 셈입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노래가 누구의 손에서 탄생했는지를 두고 벌어진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명확한 정답을 찾지 못한 채 한국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윤치호가 작사자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유는 그가 남긴 구체적인 기록들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료는 1908년에 발행된 찬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당시 기독교 사회에서 널리 쓰이던 노랫집이었는데 여기에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가사와 거의 똑같은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겉장에는 작사자가 윤치호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이 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윤치호는 평소에도 일기를 꼼꼼하게 쓰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이나 주변 인물들의 기록을 보면 그가 애국가를 만들고 보급하는데 깊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특히 1945년 광복 직후에 윤치호가 직접 손으로 쓴 애국가 가사 종이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도 자신의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이 자필본은 현재 미국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종이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으로 시작하는 가사 사절이 정갈하게 적혀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기록들이 조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많이 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윤치호는 남산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윤치호는 개화파 지식인으로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남산은 매일 눈으로 보는 실제하는 풍경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윤치호는 자신의 집에서 남산이 잘 보이는 곳에 거주하며 그 풍경을 사랑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당시 서울의 남산은 지금처럼 빌딩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유명했습니다. 일제가 남산의 소나무를 베어내고 신사를 지으려 할 때 우리 민족이 느꼈던 분노는 대단했습니다. 윤치호는 그런 남산의 소나무를 보며 변하지 않는 민족의 기상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치호라는 인물이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독립협회를 이끌며 나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면서 그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제에 협력하는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때 민족의 자부심을 노래했던 인물이 변절했다는 사실은 애국가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과 혼란을 주었습니다. 역사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개인의 뛰어난 재능과 안타까운 선택이 이 노래의 운명을 결정지은 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사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애국가 가사 밑에 그의 이름을 선뜻 적어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 가사를 지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평생 동안 교육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민족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독립의지를 심어주기 위해 매일 노력했습니다. 당시 대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아침 조례 시간마다 모여 나라 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불린 가사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의 제자였던 주요한이나 신현창 같은 분들은 생전에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남겼습니다. 안창호 선생이 평소에 소나무의 절개를 강조하며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쳤고 가사 한 줄 한 줄에 담긴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안창호 선생이 평양에서 서울로 향하는 기차를 타고 가던 중 창밖으로 보이는 산의 울창한 소나무 숲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아 가사를 다듬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산은 평양의 대성산 근처에 있는 산을 의미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소나무를 우리 민족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겨울에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간직한 소나무처럼 우리 젊은이들도 일제의 탄압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안창호 선생을 따르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이 노래를 도산의 노래라고 믿으며 전쟁터와 감옥에서도 목 놓아 불렀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 안창호 선생은 애국가 가사를 공식적으로 확정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 요인들은 안창호 선생이 정리한 가사를 바탕으로 나라의 의식을 치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국가로 굳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창호 선생이 작사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 노래가 한 개인의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 당시 민간에서 떠돌던 여러 구절들을 수집하여 우리 민족의 정신에 맞게 완성한 결정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안창호 선생은 겸손한 성품 때문에 본인이 이 가사를 썼다는 기록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래의 주인보다 노래가 전하는 메시지가 민족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노래는 안창호 선생의 뜨거운 교육 정신과 독립에 대한 열망이 담긴 소중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기록상의 증거가 뚜렷한 윤치호와 달리 안창호 선생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실천적인 증언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애국가는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하나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수많은 노래가 전국 각지에서 불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를 모두 애국가라고 불렀는데 가사 내용도 조금씩 달랐고 곡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가사가 공식적으로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은 상해 임시정부 시절부터입니다. 임시정부는 뿔뿔이 흩어진 독립운동가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공식적인 국가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선택된 가사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가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임시정부 안에서도 작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안창호 선생과 윤치호 두 사람 모두 독립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었기에 어느 한 명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조직의 화합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으로서 기틀을 잡은 핵심 인물이었고 윤치호는 비록 국내에 남았지만 초기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작사자를 특정하기보다 이 노래를 민족 전체의 노래로 정의하고 널리 보급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사에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사인의 곡조를 붙여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졸업식 때 부르는 석별의 정 멜로디와 똑같습니다. 가사는 우리 것이지만 곡은 외국 민요를 빌려 쓴 셈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이 익숙한 멜로디에 실린 우리말 가사를 부르며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그러다 1935년 안익태 선생이 우리 민족만의 고유한 선율이 필요하다고 느껴 지금의 한국 환상곡 곡조를 작곡하게 됩니다. 가사는 그대로 두고 노래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가사와 곡이 결합되는 과정에서도 작사자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고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거나 고문을 당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작사자의 이름을 밝히는 일은 본인과 주변 사람들의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 나라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던 당시 지도자들의 무욕의 결단이 애국가 작사자를 미상으로 남게 한 또 다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애국가는 어느 한 명의 천재적인 창작물을 넘어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다듬고 지켜온 민족의 합창곡이었습니다. 당시 독립군들은 가슴속에 이 가사를 품고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그들에게 남산 위에 저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반드시 되찾아야 할 고향의 모습이자 어떠한 압력에도 꺾이지 않는 투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사가 누구의 손에서 처음 나왔든 그 가사를 진정으로 지키고 부른 사람들은 평범한 우리 민족 모두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애국가는 특정 인물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민족 전체의 유산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한 명을 작사자로 확정했다면 그 인물의 행적에 따라 노래의 운명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남지 않았기에 애국가는 그 어떤 논란에서도 벗어나 민족의 노래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민초의 염원이 가사 마디마디에 녹아들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웅장한 국가로 완성된 것입니다. 독립의 문턱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작사자의 침묵은 어쩌면 나라를 위한 가장 큰 헌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가 작사자를 밝히려고 노력했던 과정은 한편의 드라마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1955년 당시 문교부 산하에 설치된 애국가 작사자 조사위원회는 단순한 학술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중대한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생존해 있던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증언을 수집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치호가 작사했다는 결정적인 문서들이 속속 등장하자 위원회 내부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윤치호를 공식 작사자로 발표한다면 국민들이 느낄 배신감과 상실감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그가 보여준 행적은 독립을 염원하며 애국가를 불렀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엄연히 존재하는 기록을 무시하고 증거가 부족한 안창호 선생을 작사자로 발표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법적인 정당성과 민족적인 자부심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조사위원회는 11명의 위원이 윤치호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최종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포기이자 고도의 정치적인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작사자를 한 명으로 정하는 순간 발생할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작사자 미상이라는 꼬리표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 뒤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단면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나라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의 주인을 당당하게 부를 수 없는 현실은 당시 지식인들에게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미상의 상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개인의 노래가 아니기에 애국가는 특정 정파나 인물의 전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우리 민족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한 소중한 유산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천재적인 영감이 아니라 수만 명의 독립군과 민초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완성해 나간 민족의 대서사시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침묵은 결국 국민 모두가 이 노래의 주인이라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 셈입니다. 이처럼 애국가는 그 탄생부터 정착까지 우리 근현대사의 굴곡진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애국가 가사 속의 소나무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소나무를 절개와 지조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나무들이 가을이면 잎을 떨구고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남길 때 소나무는 홀로 푸른 잎을 지켜내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던 우리 민족에게 이 소나무는 언젠가 맞이할 광복에 대한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철갑을 두른 듯하다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철갑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갑옷을 말합니다. 소나무의 거칠고 두꺼운 껍질을 철갑에 비유한 것은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우리 민족의 정신을 꺾기 위해 애국가를 부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말 노래를 금지하고 일본의 노래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집 안에서 혹은 깊은 산속에서 숨죽여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라는 가사를 읊조리며 자신들도 저 소나무처럼 끝까지 버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을 보면 소나무를 소재로 한 시나 글이 아주 많이 발견됩니다.
이는 소나무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일제에 맞서는 투쟁의 상징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남산의 소나무가 베어지고 그 자리에 일본의 신사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며 우리 민족은 가슴을 쳤습니다. 하지만 가사 속의 소나무는 결코 베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남산이 서울의 산이든 고향의 앞산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 산 위에 서서 비바람을 견디는 소나무 한 그루만 있다면 우리 민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소나무의 푸름이 지속되는 한 조선의 호는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절의 가사는 혹독한 시련을 견뎌내던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위로이자 용기를 주는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감옥에 갇힌 독립운동가들도 벽에 소나무 그림을 그리거나 애국가 가사를 새기며 고문을 견뎠다고 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변치 않는 푸르름을 노래했던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 속에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는 우리 땅 어디에나 있었고 그 끈질긴 생명력은 곧 우리 민족의 생명력이었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가사를 검열하고 노래를 탄압해도 소나무라는 상징이 주는 힘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나무는 해방의 그날까지 우리 민족의 곁을 지키며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평화로운 세상에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시절 소나무처럼 꼿꼿하게 자리를 지킨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나무가 지닌 이 단단한 생명력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가사 속의 소나무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묻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자세입니다. 소나무가 철갑을 두르고 남산을 지켰듯이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애국가의 한 구절 한 구절은 이처럼 우리 역사의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노래 속에 숨겨진 이 거대한 상징의 힘을 이해할 때 비로소 애국가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다가오게 됩니다. 또한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번영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이 짧은 가사 속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추위가 심해질수록 소나무의 푸른빛이 더 선명해 보이듯 우리 민족도 위기의 순간마다 더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그 당열의 중심에는 항상 이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소나무를 볼 때마다 단순히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렸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갖춰야 할 예의이자 역사를 대하는 올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애국가의 작사자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하려 했지만 매번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록의 부족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의 무게가 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윤치호라는 인물의 뛰어난 문장력과 안창호 선생의 고결한 정신 사이에서 우리는 여전히 정답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작사자가 미상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애국가가 특정한 누군가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노래라는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만약 작사자가 한 명으로 확정되었다면 그 인물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위상도 함께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노래로 남았기에 애국가는 나라를 잃었을 때나 나라를 되찾았을 때나 변함없이 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가사 속의 남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작사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노래가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의 작가 대신 수백만 명의 조선 사람이 이 가사를 입에서 입으로 전하며 완성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던 병사의 입술에도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견디던 독립군의 가슴 속에도 이 노래는 늘 살아있었습니다. 역사는 때로 명확한 기록보다 그 시대를 직접 살아낸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애국가는 바로 그런 노래입니다. 비록 종이 위에는 작사자 미상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족 모두가 이 노래의 공동 작사자이자 주인인 셈입니다.
100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오해와 진실이 뒤섞인 채 불려온 애국가는 이제 단순한 국가를 넘어 우리 근현대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대한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느끼는 뜨거운 감정은 바로 그 이름 없는 주인들이 남긴 소중한 유산입니다. 앞으로도 애국가는 우리 땅 어디에나 서 있는 소나무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우리 민족의 앞날을 묵묵히 지켜줄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사 속 남산을 보며 고향을 떠올리고 누군가는 소나무를 보며 굳센 의지를 다집니다. 그 모든 마음이 모여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노래로 남아 오늘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애국가 한 구절에 이토록 깊고 아픈 역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나라의 상징인 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조차 당당하게 밝힐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집니다. 기록은 세월 속에 희미해질 수 있어도 그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사람의 진심은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애국가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혹은 여러분에게 남산 위 소나무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더 깊은 역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정직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